별난 사회쌤님의 한국 지리 내용. 자, 우리 학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책은 보통의 지리책과는 조금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 지형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나누고 쉽게 설명하려고 한 부분도 많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이 책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우선, 예. 네. 아, 우선, 저는 이제 제목이 되게 센스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리를 되게 좋아하지는 않는 저로서도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흥미로운 이야기를, 재미없는 이야기들과 잘 이어서, 설명해줘서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단점은 뭐랄까 밀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무슨 의미냐면 이제 정보를 얻었는데 또 정보가 나오고 또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 그러니까 좀 버거웠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어, 저도 이 책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흔히 지리라고 하면은 그냥 뭐 지도 보여주고 그 지도를 해석하거나 약간 보통 사회에서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배우는 지리 같은 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에 반해서 이 책에서는 지리를 그래도 조금 학생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약간 과목 중에 하나인 지리를 되게 그래도 부드럽게 풀어 설명하려고 한 게 보여서 그런 부분이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지은미와 비슷하게 그렇지만 챕터마다 주제가 되게 빨리빨리 바뀌고 또 그 챕터마다 주제가 빨리 바뀌면서 그렇게 엄청나게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한 번에 읽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요? 네, 여기 책을 쓰신 분이 권재원 선생님이신데, 선생님하고는 페이스북 친구? 그 패친, 페이스북 친구여서, 그래서 이분이 워낙 평상시에 잘난 체를 많이 하셔서, 그래서 여기 써 있어. 대한민국 3대 천재, 자네 네, 3대 천재. 근데 나머지 둘은 누군지도 모른대. 그래서 아직 이게 진짠가 가짠가 뭐 한데 어쨌든 이분이 모두 까기 막 그 웬만한 사람들 다 까. 모두 까기 1인자이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되게 그 정보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보는 관점도 좀 특별하시고 그래서 이분 책이 궁금하다 해갖고 책을 이렇게 보았고 그 여러분이 말한 대로 지리라는 어떤 그런 과목에 대해서 조금은 더 어쨌든 학생들에게 더 좀 와닿게 필요하게 했다는 점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리라는 거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 보통 이 정도 분량이면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배우는 분량을 한 음, 번에 담아서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읽다 보니까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선생님이 늘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거 시험 볼 책이, 뭐, 책이라면 밑줄 그어가면서 막 유학경 해가면서 외워서 봐야 되지만, 우리가 특별히 뭐 시험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배울 때 조금은 더 쉽게 이제 이것들을 받아줄 수 있을 거다라는 측면. 또 하나는, 이 책이, 여기 나온 내용이 이 책에만 나와 있지 않아. 앞으로 여러분 또 다른 지리책을 보게 될 텐데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읽어두면 다음번 책에도 또 읽고 그 다음 번에 또 읽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지식으로 들어올 날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시험을 본다. 그때는 이제 일부러 막 해야겠지. 근데 그럴 게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이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기약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형님, 네. 그 다음은 79쪽 부분부터
여러 국립공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가본 국립공원이 있거나 또는 가보고 싶은 국립공원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는 가본 국립공원이라면 어땠는지 한번 지음이. 저는 국립공원에는 제 기억으로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뭐 어렸을 때 가봤을 확률은 없진 않지만 일단 제가 기억나는 건 없는데 이 중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은 북한산 국립공원인데 일단 수도에 자리 잡았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고 또 북한산이 제가 가장 많이 들어본 산이라서 과연 그런 명성만큼 그렇게 아름다운가 되게 궁금하고요. 또 여기 사진을 보면 아름다운 여름 풍경 이러면서 해가 지는 건지 뜨는 건지 모르겠지만 해가 이렇게 주황빛으로 하늘을 이제 물들이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요. 정말 구름이 보이고 해도 이렇게 하늘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대령산 국립공원도 가고 싶은데 왜냐면 높이가 높진 않은데도 유명할 정도고 그 국립공원으로 될 정도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궁금해서 가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계룡산 국립공원을 가본 데는 없는 기억 속엔 없는 것 같고요. 계룡산 국립공원을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진짜 가끔이긴 하지만 계룡산 국립공원에 관련한 그런 약간 단체에 소속돼 계시는 분들이 가끔 학교에 오셔서 계룡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거나 또는 거기 있는 여러 동물들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수업 한 교시 빼고 그런 걸 듣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계룡산 국립공원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것도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계룡산 국립공원에 이 대전과 그나마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가본다면 그때 들었던 설명을 바탕으로 조금 다른 국립공원들보다 조금 더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룡산 공원을 골랐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예요. 선생님이 자랑하려고 하경이가 미리 그래서 쌤을 안 시켰잖아요. 쌤 여기 있는 국립공원을 다 가봤다고 자랑하려고 했더니 쌤님이 한때 그 뭐야, 백대명산이라고 한국의 그 산 100군데를 가는 그런 프로젝트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걸 열심히 다녔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곳을 다 가봤습니다. 어쨌든 대원산 국립공원은 우리 하경이네 집에서 차로 빨리 가면 한 30분? 또 한 4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고, 제일 앞에 이제 동학사라는 절이 있고, 보통은 저는 한 남매탑 정도까지 이제 보통 오르면 한두 시간 정도면, 올랐다가 뭐 내려올 수 있는 뭐 그런 곳이기도 해서, 뭐, 가볼 만하지. 아니면 저쪽 갑사 쪽으로 가도 되고, 동학사에서 갑을 넘어가기도 하고 해서, 근데 뭐, 가족들이 별로 산을 안 좋아하시나 봐. 가봤을 법도 한데, 별로 기억이 없다는 걸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여러 산이 많은 그런 곳도 볼 수가 있는데 국립공원으로 이제 그러니까 공원에는 국립공원이라는 게 있고 도립공원이라는 거죠. 도립공원.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의 차이는 국립공원은 나라가 지은 거고 음, 도립공원 도에서 지은 그 나라에서 지정했다는 것은 뭐야 음, 그 공원을 관리하는 데 드는 돈을 누가 내느냐. 거. 따라. 국가가 내느냐. 시도 그 지방자치정부가 내느냐. 음, 국제가 누군가 다르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속이 국가공무원.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있고 지방공무원이 있거든. 그래서 국가공무원에 속하느냐 아니면 지방공무원에 속하느냐 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그만큼 이제 좀 인정받았다. 라는 그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관광자원으로서도 가치가 높은 것들이고 하지만 국립공원을 지정한 이유는 사실은 환경보호, 보존을 목적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국립공원은 보통 산이 많다고 했는데 23개의 국립공원 중 3개의 해상해안, 한려해상, 다도해상, 태안해안 해가지고 그 태안해안 쌤이 그 국립공원인지는 쌤도 몰랐었는데 아마 추가로 나중에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한 개의 반도에서 변산반도, 그 다음에 한 개의 사적, 경주 자체가 국립공원이고 나머지 18개는 모두 산악지역에서 각종 산들이 국립공원으로 많이 지정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북한산 국립공원 해가지고 북한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북한에 있는 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에 있는 산이 아니라 왜 북한산이야? 왜 북한산이야? 몰라? 북쪽에 있어서. 한강 북쪽에 있어. 음, 한강 북쪽에 있어서 북한산이고 남한산성도 있어. 한강 남쪽에는 남한산성. 음, 남한산성 왜 유명해? 그 인조가 그렇지. 이신. 정자호란 때 인조가 강화도로 도망을 치다가 강화도 그 퇴로가 막혀가지고 이 남한산성에 들어가가지고 이 청나라 군대가 그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안 풀어주는 바람에 결국은 인조 임금이 항복하고 나와서 이른바 그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그러지 머리를 조아리고 막 찌르면서 잘못다고 들었던 그래서 남한산성 있고 북한산이 유명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북한산이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진흥왕 북한산 순수비가 있어요. 진흥왕 알아? 어, 신라. 신라 때 제일 잘 나갔던 왕 중에 하나 진흥왕인데 진흥왕이 영토를 이렇게 많이 확장을 시키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마운영비 뭐 이런 거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흥 북한산 순수비. 순수비라는 말은 자기가 직접 그곳을 돌아보고라는 뜻이야. 그래서 북한산이 이거 내 땅이다, 내 영토다라고 영토 표시해서 북한산 순수비에서 그 봉우리가 비봉이라는 봉우리에 북한산 순수비를 세워놨는데 그 비봉이라는 봉우리에 가면 북한산 순수비가 있어. 쌤이 그 바로 앞까지만 가고 비봉 그 한 20m 남겨두고 못 갔어. 왜요? 겁이 많아서. 그 비가 오는 날이어가지고 길도 미끄럽고 그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데 거기 가면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근데 참고로 그 비봉이라는 봉우리에 있는 북한산 순수비는 가짜입니다, 가짜. 진품은 뭐 어디 뭐야, 박물관에 있나 그 음, 경복궁인가 모르겠는데 진품은 다른 곳에 있고 거기는 이제 가품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뭐야 그 그렇게 세워놓으면 관리하기 힘들다고 누가 음, 와서 낙서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또 계속 이제 비바람 맞으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안쪽에 있는데 그래도 그게 기봉의 북한산 수준인데 북한산에 나와야지 그거를 다른 곳으로 놓는 게 북한산 수준이냐라는 그런 논란이 또 있기는 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한산 국립공원 서울 시민들이 많이 찾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속리산 국립공원은 충청북도 보은 쪽에 이제 그 경상도 상주에 거쳐 있는데 속리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속리산 국립공원 가는 길에 정이품송 들어가서 소나무인데 벼슬이 있는 정이품이라는 지금도 이제 보면 그 공무원들이 9급 공무원 8급, 7급, 6급에서 이렇게 급이 있거든. 1급 있는 것처럼 옛날에도 뭐그 정일품이다, 종일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훈계가 있었어. 근데 그 중에 정일품이 되게 높은 거거든. 일품 바로 아래니까. 소나무가 임금님이 행차하는데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임금님이 행차할 때 그 가지가 들어 올려져 가지고 이 소나무가 영험한 소나무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벼슬을 준 거야. 그 벼슬을 줬다는 거는 그 명예뿐만 아니라 그뭐 월급에 따르자, 월급. 그때는 그 땅을 같이 준 거예요. 그럼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관리인이 그 돈 받아가면서 그 정의품송을 관리해 주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기념물로 지정돼 있어갖고 송산 가는 길에 있어. 그 정의품송도 상당히 유명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이 송산의 법주사라는 유명한 절이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계룡산 국립공원 이게 꼭 대전 쪽에 이렇게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충북 단양군과 경북 영주시에 거쳐 있는 소백산 국립공원이라고 돼 있어서 이 소백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그 산에 가는 사람들 사이에 겨울에 그 소백산 국립공원의 겨울 칼바람을 한번 맞아야 겨울을 난 거다라고 할 정도로 그것도 이제 겨울에 아주 센 바람 맞으러 여기 일부러 그 소백산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국립공원이 음. 뽑으라면 설악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특히 이제 설악산 같은 경우는 단풍도 아주 유명하고 설악산으로 수학여행 가는 학교들도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설악산 국립공원 아주 자연 경관이 일품인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악자가 들어가면 악소리 한다고 해요. 악소리. 산악인들이. 그만큼 힘든 그런 사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코스 자체는 좀 쉽진 않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 아까 설악산이 험준하다면 오대산은 푸근한 능선과 울창한 숲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대산 같은 경우 그 숲길이 실제로 유명해서 그 절이 그 월정사하고 상원사 월정사하고 상원사를 잇는 그 계곡길 그 길이 되게 유명한 그런 길이어서 그 걷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곳을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 태백산 국립공원 태백산이 바로 단군신화의 발상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쪽에 있고 태백산 생각보다 이제 태백산 같은 경우는 오르기 좀 쉬운 그런 곳이고 특히 태백산에 이제 눈이 많이 쌓이면 사람들이 그 눈썰매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눈썰매 비료푸대나 이렇게 눈썰매 타고 막 쭉쭉 내려오고 뭐 그런 또 재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1호라고 하고 아마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지리산이 아닐까 싶은데 지리산은 또 역사적으로는 그6.25 전쟁 때 이거 빨치산 북한 군이 쭉 내려와서 한 달도 안 돼갖고 부산만 제가 우리가 다 뺏겨. 그러다가 북한이나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막아버려. 그 바람에 북한이 테러가 막혀. 그 테러가 막힌 이 북한군들이 지리산에 들어. 그 지리산에 들어가지고 밤에는 내려와서 막 공격하고 낮에는 숨어 있고 뭐 이런 부분들 했던 것들이 지리산을 이제 빨치산 빨갱이들이 저기하는 산에서 빨치산 나가기도 하고 지리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백두대간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 북한까지 산이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게 산을 따라서 이게 북한으로 탈출해간 그러한 북한군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광주. 여기 특별히 유명한 게 제목이 나왔는데 주상절리라고 하는데 겨울에 얼음이 얼때 주상 그 고드름 비슷하게 이렇게 얼려놨던 그 주상절리가 아주 일품인 그러한 산이 바로 요 무등산 국립공원이고 이 책에도 뭐 나오는데 상고대라고 하는데 겨울에 가면 이제 겨울에 그 나무에 눈이 내린 다음에 이렇게 얼어 이렇게 눈꽃이 핀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고대라고 그러는데 겨울에 산행하는 사람 운이 좋으면 또 상고대로 볼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월출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그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그런 산인데 아주 아름다워. 근데 바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데 좀 이렇게 뭐라 그래 험하다고 해야 되나? 좀 아찔아찔한 그런 풍경이 있기도 합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왜 다도해 이름이 썸이 많아서. 섬이 많아서 우리가 서해 남해가 섬이 많고 동해는 섬이 거의 없어. 그 다도해 국립공원에서 남해 섬에서 섬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 350여 개의 섬들이 묶여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주황산 국립공원 경상북도 청송군에 있고 이 주황산 국립공원이 제일 유명한 건 주황산의 단풍이 아주 유명해요. 다른 산 단풍이 유명하지만 특별히 주황산의 단풍이 아주 유명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야산 국립공원 합천과 상주군 사이에 있고 이 가야산 국립공원에 바로 해인사가 있어요. 해인사. 또 해인사 하면 또 제일 유명한 거 뭐야? 해인사의 해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이 해인사에 부과되어 있습니다. 상경 관련된 도로 부과되어 있고 한려해상 국립공원 그래서 한려해상 국립공원도 바다인데 이순신 장군의 기지라고 해서 이순신 장군이 그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적들과 외적과 맞서 싸워서 23중 23층에 빛나는 그런 큰 승리를 거뒀던 그런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 바로 한려해상 국립공원이고 한라산 국립공원 1950m 그래서 이게 뭐 해마다 좀 이렇게 높이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1950m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950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 돼. 무슨 일? 1950년에 우리가 무슨 일을 6.25? 유교분명이 1950년에 있었는데 그 1950m가 바로 이 한라산에 높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산이 이렇게 폭발해서 그 소수는 어떤 그 손이라고 그 산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한라산 그 같은 경우도 좀 길어 코스가 한라산 또 경상 올라다 내려도 아주 길기 때문에 거의 하루를 다 써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라산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천이나 한라산 이렇게 우리나라는 남쪽에서는 한라산이 제일 높고 북쪽에서는 백두산이 제일 높고 보통 이제 남북 통일을 염원할 때 우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음. 남북이 연결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챕터에는 바로 이렇게 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관광 자원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광 자원들만 잘 살려도 사실은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런 점에서 어떤 질이라는 과목이 단위 땅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광 자원으로 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추천하는 것들도 지리 과목에서 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 했나? 저기 아기가 말한 거는 네, 또 끝이야? 네. 그럼 다음 지은이가 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서는 정말 다양한 지리적인 주제를 다루는데요. 많은 주제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경 씨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아까 말했던 국립공원 같은 관광 자원이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국립공원이라고 하면 어떤 뭐 산 이름 뒤에 국립공원이 가끔 붙는 건 봤지만 그 국립공원이 따로 뭔가 되게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오진 않았는데 그게 되게 그래도 나라에서 지정한 하는 거니까 되게 그래도 큰 의미를 가진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이 부분이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고요. 또 행정구역이나 교통산업도 사실 약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은데 그냥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지? 이러면서 이사 갈 때나 이럴 때 주소 바뀔 때 이럴 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뭐가 써야 될 게 많은 거야? 이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그래도 나라가 아무리 복잡해도 좀 잘 정렬이 돼 있으려면 행정구역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서 행정구역이나 관광자원 같은 어떤 그냥 원래 지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아무래도 완전 지리보단 그 지리와 연결된 사회나 다른 부분에 더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2장 한국은 언제까지 온대 기후일까? 우리나라의 기후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우리나라의 특이한 기후와 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5월인데도 추웠다가 또 더웠다가 이런 날씨를 보면서 정말 기후 이상이 심각해지고 있구나. 이걸 정말 몸소 느낀 만큼 조금이지만 관심이 좀 더 생겼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기후와 지리 그런 거에 연결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걸 보고 이런 일이구나 이런 식으로 더 이해를 잘하게 돼서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이제 일정의 동아시아의 반도에서 독립국가로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당연히 이제 반도라는 식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독립국가로서 어떤 걸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장 한반도에 지정학에서 지리를 둘러싼 정치학에서 뭐 개인적으로 정치에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리적 차원에서 또 정치학을 또 어떻게 바꾸라는 것인지 그런 또 부분들을 흥미롭게 봤습니다. 예. 끝. 아니요, 아직 하나 더. 해. 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서울의 인구와 자원과 자본 같은 게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 읽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는 현상의 원인과 그 원인이 생기는 또 다른 원인을 설명하면서 지리적으로 설명하면서 그걸 악순환을 설명해 줬는데 음,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네. 사실 일단 저도 그런 여러 기사를 읽거나 이 책을 읽으면서 확실히 서울이나 그런 수도권에 사람이 되게 밀집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나 그런 대처 방안 중에 가장 크게 내세웠던 거나 내세우고 있는 거는 세종 행정수도인 것 같은데 사실 대전에 살다 보니까 세종을 갈 일이 많은데 어렸을 때 그 행정수도 막 그런 그 정부 기관들 건물 보고 와 진짜 멋있는 건물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생각보다 요즘 보면 정치적으로 큰 요소로 작용하는 게 뭔가 요즘 대통령 선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공약에서나 그런 여러 부분에서 되게 큰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게 그런 서울의 인구가 밀집한 현상이나 또는 세종의 행정수도 등인 것 같아서 어, 하지만 아직도 물론 세종의 그런 행정기관이 많긴 하지만 그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기관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다고 알려져 있어서 생각보다 아직 세종의 그런 행정기관의 이전으로 인해 실거주민이 늘었냐라고 묻는다면 아직도 그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약간 너무 대책 없는 약간 그냥 두루뭉술하게 어디에 행정기관을 배치하자, 뭐 어디를 더 좋게 만들자 이런 것보단 확실하게 방안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수정이처럼 그냥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 뭐 기업이 뭐 지방으로에다가 뭐 분점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중요한 기관을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각각의 지방에 어, 관광지가 될 점이나 또 사회나 그런 발전에 기여가 될 점을 찾아서 그걸 발전시키도록 도와주면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기관이 생겨나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거나 그런 일 없이 거기에는 인구가 집중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른바 그 몰아주기 전략, 그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성 부른 놈한테 몰아서 그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발전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에게 혜택이 갈 거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뭐 7남매, 8남매, 뭐 5남매 뭐 이런 식으로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여러분들 그 할아버지 때만 해도 아마 그럴까 할아버지 형제들 이 많을 거야. 아마 여러분 부모님 때만 해도 한 3명, 2명 뭐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도 아마 고모 삼촌 아니 이모 외삼촌이 몇 명이나 생각을 해보면 그 다를 것 같은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외가 쪽으로 엄마 쪽으로 보면은 엄마가 육형제 뭐 육남매 육남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도 낳는 걸 기본으로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5명 근데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모두를 다 공부를 시킬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장남 한 사람한테 하거나 아니면 그 중에 제일 공부 잘하는 애 한 명만 대학을 보내. 그 나머지는 다 그냥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하고 그냥 공장 가서 농사 짓고 뭐 이러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명이 잘 돼서 그 사람이 의사가 되거나 판검사가 되거나 뭐 교수가 되거나
그러면 집안의 자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다른 뭐 이렇게 조카들이나 이런 걸 끌어준다. 뭐 이런 전략이었어. 기본적으로. 그런 것처럼 국가도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가가 이른바 대기업을 육성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시킨 건데 우리나라는 특히 그것도 뭔가 수도권, 서울과 서울 외곽 그 수도권의 그 밀집도가 아주 커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5천만 명인데 그중에 약 2천만 명 이상이 5분의 2 이상이 서울과 경기 그 일대에 사는 뭐야 그 땅 크기로만 보면 전체 한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인구로 보면 5분의 2 이상이 거기에 살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도 문제, 서울도 문제야. 맨날 차 막히지, 집값은 엄청 비싸지. 이게 다 너무 많이 몰려 살기 때문에 그렇다. 또 이제 반대로 지역 소멸을 걱정할 만큼 각 지역은 인구가 없어가지고 늘 고민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 그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낸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어떻게 행정부나 이런 대통령 그 집무실이나 이런 거를 빨리 국회의사랑 이런 거를 수용실로 옮기면 그 행정기능이 오면서부터 자연 여기가 더 커질 거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뭘 주장하냐. 요즘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공약으로 나오던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에 모여 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 열대, 교육 열대. 그래서 이제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 거야. 그럼 이제 서울 수준의 어떤 그런 대학을 각 지역마다 다 세워주면 그럼 굳이 서울로 갈 필요가 없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단지 무슨 시험 문제 하나 바꿨다고 해서 누가 뭐 어떻게 가르치는 거 했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치의 문제, 교육에 관한 문제, 문화에 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되어서 수도권에 인구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혜택받을 수 없다는 점이 부각시켜지고 반면에 대전이나 세종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더그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들을 만약에 좀 이렇게 강조한다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도권 중심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조금 논의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여기 지도 잠깐 봐볼까? 차례 다음에 속수가 안 나왔는데 여기 보면 함경북도 함경남도 이렇게 돼 있지. 네. 이거는 저기 기준, 우리 대한민국 정부 기준. 대한민국 정부 기준에서는 이렇게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뭐 경기도, 강원도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이거는 북한이 몇 개의 도로 이루어져 있어? 이것만 보면 5개. 아 5개, 5개. 네. 아니면 이제 북한도 사실은 강원도도 북한 강원도가 있어. 음. 강원도가 이렇게 분단돼서 그래서 5개를 보냐, 6개 보냐 뭐 이게 차이가 있게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어, 지금 현재 북한의 행정구역은 이렇지 않아. 잠깐만 찾아보자. 여기 보면 보여 혹시 네. 네. 함경북도 함경남도 이랬단 말이야 과거에는. 지금 이거는 여기는 그 1945년 말에 지도를 따왔으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현재는 여기는 함경북도는 똑같은데 여기 량강도라는 도가 생깁니다. 그 함경남도가 있어. 그러니까 함경남도를 다시 량강도와 함경남도를 줄일 거야. 이쪽에는 자강도, 평안북도 자리 절반을 뜯어서 자강도를 만들고 평안북도는 쪼그라들고 평안남도, 그다음에 여기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남도, 남강도, 함경북도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뭐해?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지. 다른 게 또 거의 비슷한데 다른 게 뭐 자강도나 양강도나 이런 것들은 새롭게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주도특별 오른쪽 지도 보면은 강원특별자치도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도가 2개 나오는데 아마 그 이제 여기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전라북 뭐 특별자치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그런 이름들이 이제 붙겠지. 그래서 어, 여기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있는데 전라북도도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없고 이제 바뀌었어. 또 제2특별자치도에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특별자치도가 3개인 그런 상황인 것도 볼 수가 있고 여기 지금 그 빨간 점 찍어놓은 건 뭐야? 광역시랑 그렇지. 특별시. 광역시나 특별시 이런 것들이 이제 빨간 점 찍어놓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시도하고 행정구역이 달라져 버린 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고 아까 세종특별시 왔다 갔다 했다 그랬고 안 가본 곳이 있어 혹시 무슨 도 차원 높군요? 도 차원에서요? 차원에서 보면은 여기는 아직 안 가본 것 같다. 제가 근데 울- 부산도 기억이 있을 때는 가본 적이 없고요. 진짜 어렸을 때만 부산, 울산, 대구, 부산, 울산 이쪽 도시들을 진, 커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뭐 거의 다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은 저는 인천 가봤고 세종 대전 당연히 가봤고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안 가봤어요. 잘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곳곳을 순례해 보는 것들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책 동아시아 반도에서 독립국가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 우리나라는 섬과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음, 우리나라가 섬과 비슷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한번 설명해 볼까? 음, 왜 동- 우리나라가 섬이야? 왜냐하면 아, 그 동쪽, 서쪽이랑 남쪽은 다 바다고 음, 위에는 강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 또 아, 북한이 있기도 하고 아, 그래서 정말 땅을 통해서 나라로 갈 수 있지가 않기 때문에 습니다. 그렇지. 하경이. 저도 비슷하긴 한데, 보통 그 반도의 장점이라고 봤을 때, 3면에서는 바다로서 진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한 면으로 육지로서 어떤 진출이나 무역이 가능해야 되는데, 현재 북한을 통해 무역을 할 수 있지 않고, 북한을 통해 어디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비행기 어딜 가든 육지를 통해 가지 못하니 섬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 음,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제 섬은 아니지. 북한은 연결돼서 육지로 갈 수 있으나. 근데 북한은 또 가로막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오려면 꼭 이제 그 육로를 통해서 오는 것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섬이나 마찬가지다. 근데 이제 섬이라는 그 마찬가지라는 부분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아, 그 독립국가로 우리가 우리 수의 정체성을 규정지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8쪽에 보면 지형이라는 용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쓸 건데 지형이라는 용어가 뭔지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형이 뭐야? 이 책을 갖다 보면 지형. 생물이 없다 꽂히고 순수하게 땅의 모양, 구성 상태만 살펴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아, 그렇지. 땅의 모양과 구성 상태만 살펴볼 때 사용하는 것들이 이게 지형 구조, 지형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형 같은 경우에 보면, 높이, 경사, 암석 종류, 토양 종류, 산과 강 같은 것들이 바로 지형의 요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국토의 70% 이상이 산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산의 그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산이 상당히 이제 많기는 하지만 높이 솟아있는 그런 산보다는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산들이 더 많다고 얘기하고 있고 뭘 산으로 볼 거냐, 뭘 언덕으로 볼 거냐는 또 그런 기준이 나라마다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대충 이제 비슷비슷한데 여기 보면 300m는 넘어야 산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에 대해서 등급별로 이제 몇천 미터 이상이 되냐에 따라서 1등급 산, 2등급 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21쪽에 우리나라 산은 제일 높은 산에 속하는 것들도 4등급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 산들이 그렇게 다른 나라 산들에 비해서 웅장하고 뭐 이렇게 큰 그런 산은 또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쪽 우리나라는 동쪽은 산이 있고 서쪽은 평야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한자성어 뭐지? 동- 고서적. 동고서적.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 그래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기 아, 때문에 이쪽 동쪽에 있던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흘러내려서 정수도 거치고 해서 나중에 마침내 바다, 강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과정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쪽에 보면 우리나라 그 지형이 동해하고 서해가 다른 점이 나와. 동해와 서해는 어떻게 다른데? 동해는 섬, 동해하고 서해 다른 점. 서해는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한데 동해는 경사가 그 화이트 보도가 보이나? 보여 안 보여? 네, 보여? 보여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수도라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은 산, 서쪽은 거의 산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따르면 이제 이렇게 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오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해.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 근데 이제 낮다 보니까 여기 땅이 완만한 거야. 완만한 거야. 그래서 이제 물이 빠졌다가 물이 다시 들어오거나 해서 이렇게 이른바 갯벌. 서해안은 갯벌이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 서해안은 모래가 아니라 흙, 뭐 비슷한 그 진흙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갯벌에 생물들이 아주 많이 사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근데 반면 이쪽은 높아. 높은데 바로 이렇게 끊겨버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 해수욕장, 이른바 갯벌, 이런 것들이 별로 발달하지 못해. 대신 이제 동해 물이 맑고 깨끗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갯벌 같은 게 없어. 왜냐면 바로 내리 꽂아버려. 그때 이게 물이 차도 이게 깊이 가버린다. 근데 여기는 완만하게 가기 때문에 넓은 갯벌이 드러나는 그러한 지형적 어떤 그런 특성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고 그래서 서쪽은 주로 우리나라는 평야지대야, 평야지대. 여기는 지금 이제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어떤 그런 지대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26쪽에 백두대간일까 태백산맥일까라는 어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리하면 26쪽에 전통 지리학에서는 정맥이라고 부르는 보고 대간 정맥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백두대간이다 무슨 정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은 산줄기 산경이라고 하는데 산이 끊어지는 기준은 물이어서 산은 물을 넘지 못하면 하천이 흐르는 것으로 끊어지거든요. 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여기 책에 이제 그 지도 세계에 산이 어떤 식으로 그려져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우리나라 그 지형의 특징 중에 우리가 분지형이라고 있어갖고 울산이라는 게 특별히 이제 유명한데 그곳에 이제 이렇게 분지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또 도시들이 함께 발달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동아시아의 관계에서 독립관원에서 우리나라의 지형이 어땠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도 주소였습니다. 만약 그럼 하경이하고 지은이가 아,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이 각 시도에 대해서 잘 알아. 지도도 잘 알아. 근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뭐 이렇게 캠페인 하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는 제안이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 어떨 것 같아요? 네? 저 혹시 한 번만 다시 말해주세요.
그, 잘 자, 안, 네. 잘 네. 못봤어? 그래. 그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까 그럼 그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 얘기할 때 또 이제 그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풍수지리 얘기하거든. 아,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렇게 풍수지리설이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지. 대표적으로 고려시대 때 그, 아, 어, 왜 그, 천도? 석영천? 황영천도로 그 스님이 누구인지 스님 이름이 생각 안 나가지고 묘청, 묘청이 이제 서경천도를 주장하면서 뜻대로 안 되니까 묘청이 묘청의 난을 일으키지. 근데 그 서경천도를 할 때 그 주장하던 그런 부분이 그 개경에서 평양으로 옮기자라고 하는 그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른바 풍수지리설에 입각을 해서 서경은 아니 개경은 저기가 다 됐다. 땅의 기울이 다 됐다. 그러니까 이제 서경으로 옮기자라고 해서 평양이지 평양. 그때도 이제 이른바 풍수지리설이 갔던 거고 조선에서 이제 한양을 수도로 새로 정할 때도 역시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수도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서 풍수지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사람들이 사는 지리나 지형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과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래서 명당은 어떻게 탄생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 31쪽 보면. 미래의 번영을 보장하는 길한 자리. 그러니까 그 명당에 대해서 명당이나 이런 아, 대단은 어떤 입장이야? 음, 명당이 있다. 되게 신비로운 게 아니라 지리적으로 아,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명당에 관련돼서 여기 31쪽에 보면 아무거나 명당을 정한 것도 아니고 음, 무속처럼 어떤 신령한 일로 명당을 찾는 것도 아니고 명당의 조건이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명당의 조건에 맞는 곳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비과학적이지 않고 과학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긍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31쪽에 결국은 중요한 것들은 방어에 유리하면서도 다른 지역과 교통이 편리한 곳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용적인 그런 목적이 맞기 때문에 그것들을 명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또 이 저자의 주장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졌던 기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강수량과 기온의 변화를 통해서 지구상의 기후를 몇 가지 패턴으로 이제 나뉜다라고 얘기해서 여기 38쪽에 표가 잘 정리되어 있지. 기후가 뭐뭐 있어? 13가지로 AFAW 열대기후, 대기후, 대기후, 냉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한대기후, 건조기후. 건조. 이렇게 5가지 기후를 일단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나뉘더라라는 얘기야. 다시 그 다음에 이제 2, 3차 기후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아까 1차 구분은 주로 뭘 갖고 한 거야? 온도요. 기온. 기온만 갖고 와. 근데 이제 2차의 구분은 결국은 건조, 얼마나 건조한 건가를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3차 구분은 또 다시 이제 어, 최단월 평균 기온 이상, 최단월 평균 기온 20도 미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그 방식으로 또 이제 평균 기온이라는 그런 방식을 갖고서 3차 기후를 또 이제 구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후형이 아까 열대기후 하나였었는데 열대우림이다, 사바나다, 열대계절성이다 그래서 더 이렇게 자세히 분화되는 것들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온대기후였다가 여기는 온대기후과 냉대기후가 있는데 온대기후였다가 오히려 이제 그 온대기후가 아열대기후로 열대와 거의 비슷한 아열대기후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바뀌고 있다라고 해서 사계절이나 이런 부분도 곧 사라질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어.
근데 올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어제 그저까지만 해도 올해는 봄이 좀 기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인가부터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급격한 온도의 변화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만 년에 벌어진 어떤 그런 일들이 17,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불과 한 2, 300년 사이에 수만 년 동안 그 벌어져야 되었던 그 기온의 변화가 급작스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써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필요한데, 하여튼 이런 기후 문제도 지리 지형의 커다란 한 부분에 속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자, 교통은 어떤 기준으로 설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52쪽부터 53쪽 나왔는데, 교통은 어떤 기준으로 설계가 되었는지, 어떤 기준에서 교통 그 부분이 마련되었는지, 그 규칙, 원칙 몇 가지를 찾아서 한번 발표해볼까? 52쪽, 53쪽에 보면 천천히 읽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된다라고 합니다. 52, 53쪽을 읽어봤을 때 어떤 기준이에요? 서, 서울을, 아? 서울을 기준으로, 서울 기준으로 한 부분도 있고 또 52쪽에 보면 두 가지 나오지. 한 가지 나오나? 한 가지 나오네. 뭐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었대? 거리, 어? 거리, 거리. 뭘 기준으로 거리하는 거야? 뭐의 거리? 일자리나 편의시설의 거리? 그렇지. 일자리가 있는데, 그,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있느냐. 주변에 무슨 대학 같은 게 있어서 원활하게 인력을 공급받느냐. 이런 부분이 초반기에는 중요한 이슈였다는 거야. 또, 기업도 원료 산주와 상품 시장. 이거를 어디다 갖다 팔 거냐. 이 원료를 어떻게 받아올 거냐. 라는 부분도 고민이었다. 왜냐면 판매하는 곳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업이 성장하려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거리가 중요했었는데 이 거리의 문제를 희석화시킨 게 있다는 거죠. 뭐, 보통, 빠른 교통수단. 빠른 교통수단.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는 KTX. KTX지. 응. KTX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부분에서 긍정적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 기여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야.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우리는 거리 개념이 달라져서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56쪽 세수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 세수쪽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오늘날에는 고속도로가 마치 그물처럼 전국에 골고루 깔려 있습니다만, 이게 꼭 지방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지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에서 이 고속도로들을 지방에서의 이동수단보다는 서울 혹은 광역시에 빨리 합류하는 수단으로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지요. 지금 하경이 읽은 말이 이해가 돼? 요 말을 한번 누가 설명을 해봐. 하경이가 지금 읽은 부분, 요 말이 무슨 뜻인지.
그 고속도로를 전국에 넓혀놓은 넓혀놨지만 음, 사실 이건 지방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라기보다는 음. 지방에서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 그런 수도권이나 인구 집중된 지역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지방의 균형 발전에는 기여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 지금이 이제 그 내용을 잘 얘기했는데, 지금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이가 과연 이걸 다 이렇게 알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책에 있는 내용을 앞뒤 순서라든가 말만 바꿔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그게 선생님 사실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결국 지금이가 지금 한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야? 맞아요. 어, 결국 네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 거야? 결국 뭐 어땠다는 거 아니면 구체적인 예를 또 주고. 그리고 어, 고속 교통수단이 응,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중 현상을 더 가속화나 강화시키고 있다. 그래. 잘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시골에, 그 서울에만 사는 살고 왜 시골에 사람이 안 사냐? 거기 교통 불편하잖아. 그럼 누가 들어가 살겠어? 교통이 편해 살지. 그래서 사람들이 뭘로 온 거야? 그 시골에 고속도로를 깐 거야. 고속도로. 그리고 뭐 KTX도 깐 거야. 그러면 그 시골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안 살더란 얘기야.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 떠나더란 얘기야. 왜 그러나 봤더니 그전에는 교통이 불편하니까 가로 엄두를 못 냈던 거야. 음, 근데 교통이 편리하니까 왜? 갈 수 있게 된 거야. 그리고 대전 사람들도 요즘에 병원을 다니는데 옛날에는 당연히 그냥 이렇게 집 앞 병원을 다녔단 음.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병원에 좀 아프다 싶으면 서울로 이렇게 KTX 타고 그냥 쭉 가가지고 진료받고 오늘 오전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오히려 그러면 대전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대전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어떠한 그 정책을 결정할 때 한 가지 측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오히려 다른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섬 같은 경우에 다리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그럼 섬 사람들 얼마나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 다리가 생기니까 관광객들도 그 다리를 거쳐서 뭐야 바로 자동차 타고 섬에 올 수 있잖아. 그럼 관광객도 늘어나고 좋다고 했어.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어. 왜 오히려 그 관광의 어떤 그런 그 활성화가 뒷걸음쳤을까? 지금 섬에 다리가 생겼는데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는데. 오히려 어, 섬 사람들 아니, 말해. 하긴. 여기 있던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약간 오히려 그냥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무 때나 갈 수 있으니까 굳이 지금 갈 이유도. 지금, 지금 아, 어떻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오히려 섬이 이렇게 갇혀 있고 부족한 게 많으니까 오히려 발전할 수 있었는데 다리가 생기면서 밖으로 잘 나갈 수 있어서 오히려 섬 안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처음에 오면 배 타고 왔다가 다음 배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루 거기서 그냥 자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처음에 머무르게 할 음,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숙박. 머물러 있는 동안에 숙박비도 내고 식비도 내고 막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뭘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리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왔다가 가요. 가버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쨌든 강제로라도 하루를 머물렀었는데 이제는 그 하루를 머무는 사람들 자체가 확 줄어들어 버리다는 거야. 그럼 사업 입장에서는 다리가 생겨서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이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 오히려 아까 말했던 그런 스캔들이 벌어지고 그럼 과연 우리가 그 고속도로를 깐 게 누구를 위해서 고속도로를 깐 건가? 처음에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깔고 지방 주민들 위해서 깐다고 얘기했었는데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오히려 그, 그 좋은 도로가 있고 좋은 KTX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 욕구가 커짐으로써 오히려 그 이른바 그 함께 뭘 이렇게 뜻을 모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더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문제에 부닥치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 분이 천재라고 하는 그 분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보통 안 갖고 있어 사람들이. 다리를 놔줘서 발전시키다 좋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해안을 가지고서 바라보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이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그 옆에 뭐야? 물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것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한 거죠. 만약 근데 그런 것들이 안 갖춰 있다면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을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형 지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그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관점을 갖고 봐야 되고 나중에 학영이나 지음이가 뭐 사업 같은 걸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아까도 그 행정수도가 이제 대전으로 내려온다, 뭐 수도로 내려온다 라고 했을 때 그럼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 건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지리적 관점에서 그것들을 뭐 분석을 해본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리적 관점을 갖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지리적 관점을 갖고 바라본다면 또 나름 그 세상을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비스킷이라는 소설책. 아, 오랜만에 하나 소설책이? 하경아? 네. 비스킷이라는 소설책 갖고 정말 이름 없는 너에게 다음엔 처음이네. 비스킷이라는 소설책 갖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이하고 지금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